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클 아카데미 박현호 프로 그리고 이한월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이클을 타면서 제대로 된 상식을 모른 채 그냥 자전거를 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러한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식들을 오늘 좀 제대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이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체형 분석이라든지 프레임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기어비의 선택, 그리고 효율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팅의 종류, 자세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질 거고요. 어떠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내가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라는 대분류 안에 이제 로드바이크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 로드바이크는 좀 특별한 분류의 자전거 이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 스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라이딩을 하면 최소한의 거리가 약 30km, 많게는 하루에 300km 이상도 달리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포지션, 그리고 그 근육 사용하는 방법, 자전거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로드바이크의 종류의 프레임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올라운드 프레임. 올라운드에서도 평지와 언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로 타입, 그리고 엔듀어런스, 그다음에 클라이밍, 타임 트라이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프레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프레임으로 나뉘어지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일단 내가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에 내 몸의 체형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체형은 서양인 체형, 동양인 체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인 체형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전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리의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서양인들은 이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이 5대5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보편적인 동양인들은 허벅지가 길고 종아리가 짧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로드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자전거를 보시면 우리가 페달링을 할 때 당기는 힘은 밟는 힘보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12시서부터 페달링을 시작해야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20mm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허벅지가 짧은 사람이 요 안장에 앉았을 때 12시서부터 페달링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허벅지가 긴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앉아도 이쯤에서부터 페달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12시서부터 페달링을 하기 위해선 안장의 포지션이 더 뒤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스템의 길이가 더 짧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키와 인심 길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리의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나의 자전거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바이크는 1cm 단위 내지는 0.5cm 단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1cm 단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도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아시안 핏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멧에도 아시안 핏이 있고 안경, 신발에도 아시안 핏이 있는데 이 자전거 프레임에는 아시안 핏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체형이 보편적인 아시아인 체형이다라고 하면 자전거를 고르는 기준이 이 탑튜브의 길이가 아닌 이 C튜브의 앵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C튜브 앵글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가 12시서부터 페달링을 원활하게 하게 될 것이고, 이 C튜브 앵글이 위로 갈수록 내 페달링이 12시서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이 기준은
로드바이크를 타는 입문자 내지는 근육의 전환을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스택, 내 인심 길이에 비례하는 그 포지션이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스택이 길면 높으면 내가 댄싱을 할 때 자전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적정 인심에 대한 이 스택을 가져가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안장의 포지션이 완성이 된 후에 탑튜브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탑튜브에는 리치 값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탑튜브가 530인 경우 리치 값을 빼면 요만큼이 남았죠. 이 남는 값이 이 자전거의 퍼포먼스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내지는 스템의 길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5가지 브랜드를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는 탑튜브가 535에서 537 정도 되는 기준의 자전거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SO 타막 같은 경우에는 이 C튜브 앵글의 각도가 74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74도보다 오버로 위치해 있는 내지는 언더로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타막을 기준으로 자이언트와 스위프트 내지는 서벨로, fuji의 종류의 자전거들은 74도 언더로 나와 있는 자전거들이고요. 트리곤과 스칸, 캐논데일도 이쪽에 속하지만 C튜브 앵글이 앞쪽으로 서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서 있는 자전거는 내가 종속력을 유지해주기 편한 그리고 항속력을 유지해주기 편한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인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74도를 기준으로 언더로 나오는 73도의 기준으로 보면 체중이 뒤에 실리기 때문에 둔근을 이용해서 페달링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언덕을 타기에 조금 더 수월한 포지션 내지는 둔근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이 수월한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보면 헤드 튜브의 길이가 나오는데 120, 130, 140 이렇게 길이가 나옵니다. 헤드 튜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주 편안한 라이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 헤드 튜브의 길이가 짧을수록 아주 공격적인 라이딩 성향을 보입니다. 타막 같은 경우 74도 올라운드 형태의 포지션에서 120, 그리고 스캇 같은 경우 엘리트 같은 프레임은 74.5도에 120,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올라운드성 자전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이언트와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 튜브의 길이가 130mm로 올라운드 형태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이언트는 슬로핑이 굉장히 심하죠.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위프트라는 자전거는 논슬로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드에서도 직진성이 강한 평지용, 올라운드에서도 원동용 자전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G, 전장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편안한 라이딩, 세단의 느낌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반대로 이 전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한, 가능성이 좋은 포지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 튜브의 길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슬로핑 이 차이에 따라서 또 자전거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죠. 논슬로핑에 헤드 튜브가 길고 전장이 긴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아주 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 자전거가 될 것이고요. 슬로핑에 헤드 튜브가 짧으면서 이 G 전장의 각도가 짧으면 공격적인 스타일의 클라이밍 형태의 자전거가 완성이 될 겁니다. 논슬로핑에 헤드 튜브가 짧고 전장이 짧으면서 C 튜브의 각도가 위로 와 있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자전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어비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인링은 크게 3가지로 나뉘죠. 스탠다드, 미드 컴팩트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스탠다드는 파워라이더, 미드 컴팩은 올라운더, 컴팩트는 클라이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에 한해서 동호인들은
이 컴팩트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아우터에서 14T, 스프라켓 수가 14T였을 때 내가 페달을 한 바퀴를 굴리면 3.78m를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기어비를 한 번 변환을 했더니 0.25라는 거리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컴팩트에서는 0.24라는 거리 차이가 났어요. 0.01m지만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수백 킬로 더 많은 마일리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기어비를 변환하는 횟수는 많아지겠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내 다리에 이제 갖고 오는 데미지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를 사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 나는 무조건 이거 써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좀 고쳐 주셔야 될 게, 평지에서 컴팩트로 11T를 풀아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 두 개의 체인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로드바이크 국가대표 출신이고 현역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50에 14T로 평균 이제 RPM을 90 정도로 가져가면 평균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약 40 후반 내지는 5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이 정도라고 하면 많은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평지 계속 내리막만 타는 게 아니고 계속 오르막만 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두 개 내 다리에 무리가 오는 크랭크 체인링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컴팩트 체인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근육들을 모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자, 12시 방향에서 페달링을 시작을 하면 둔근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시에서 페달링을 하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은 6시 방향, 한 5시 방향에서부터 사용을 했을 때 종아리 근육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강의 근육은 6시가 지난 부분, 햄스트링 근육은 약 9시 부분에서, 그리고 이 근육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육을 사용할 때는 12시 전에 사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은 코어, 몸의 중앙에 있는 근육인데요. 허리, 복근, 골반에 있는 이 큰 근육과 긴 리치로 페달링을 해주는 것과 허벅지 근육,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로 페달링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근육과 긴 리치로 페달링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내 안장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장 센터에서 뒤쪽에 앉으면 12시 방향에서부터 페달링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내지는 시티브 각도의 앵글이 뒤로 와 있으면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럼 이 둔근의 데미지가 오면 안장의 포지션을 앞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앞쪽으로 가져서 라이딩 이제 페달링을 하게 되면 내 페달링에 힘을 가하는 시작점이 3시 방향, 즉 9시 방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사용이 되죠. 이 허벅지 근육의 데미지가 오면 다시 안장의 포지션을 뒤로 가줍니다. 그래서 느낌상 6시부터 당기는 페달링을 사용을 해주면 햄스트링 근육이 사용이 되고요. 햄스트링 근육이 사용이 되면 다시 안장 포지션을 앞쪽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과도하게 들어주면 이 종아리 근육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사용이 될 때쯤 둔근은 다시 회복이 돼 있겠죠. 그래서 라이딩을 할 때 뒤, 이 근육을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을 해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속도의 기복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허벅지 근육으로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 속도가 막 올라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속도가 줄어들고 이 속도의 기복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근전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속도의 기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강의 근육, 이 근육은 아주 빠른 케이던스를 사용할 때 통증이 오거나
안장이 너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분들이 아주 실력이 출중하거나 내지는 자전거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이 끝난 후에 안장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사용되는 근육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팅의 종류를 보면요, 자전거의 종류와 같습니다. 올라운드 피팅이 있고, 타임 트라이얼 피팅이 있고, 클라이밍 피팅이 있고, 투어용 피팅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피팅의 종류가 크게 나뉘어지는 것은 내가 라이딩 목적에 따라서 자전거의 포지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세요. 일단 이 자세를 좀 볼게요. 맨 앞쪽으로 갈게요. 칼빈디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등을 말고 자전거를 타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은 좀 공공연하게 많이 좀 이루어졌던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못 탈 수 있을까를 연구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자세가 등을 말고 자전거 타는 겁니다. 자, 카빈디시 자세를 한번 보니까 등이 좀 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와 가슴을 보니까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은 구부러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장경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등이 좀 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배와 가슴을 보니까 좀 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등이 일자로 이렇게 펴져 있고 팔은 구부러져 있죠. 등이 펴져 있다는 건 배와 가슴이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타고 있죠. 전부 다 팔을 구부리고 배와 가슴을 열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이제 또 랜스 암스트롱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이 랜스 암스트롱의 자세를 보니까 등이 엄청나게 많이 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배와 가슴을 보니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배와 가슴이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세가 숙여지면 근본적으로 등이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몸통이 두꺼운 사람은 등이 말려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선수도 등을 말고 자전거를 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큰 힘을 사용할 때, 내가 스프린트 할 때 이때는 등이 말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라이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등이 말리는 포지션으로 자전거를 탄 선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을 말고 타면 왜 어떤 부상이 생기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하늘 프로님. 우리가 흔히 자전거 타는 포지션에 등을 말고 타는 포지션을 보면 이런 포지션으로 자전거 타죠. 이런 포지션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체중은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레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에 오는 이 충격이 전부 다 손바닥으로 전달이 돼서 손바닥 저림이 1차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손바닥을 마지막으로 버텨주는 것이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도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을 이렇게 말고 타면 자전거 안장 포지션에서 안장 센터에서 뒤쪽에 앉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안장 센터에서 앞쪽에 앉아줘야 내가 등을 이렇게 말고 타는 게 좀 수월해지는데 이 앞쪽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 페달링은 3시에서부터 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허벅지 근육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 허벅지 근육으로만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는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리 힘을 맞추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이 관절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인대가. 처음에는 인대가 잘 잡아주고 있는데 라이딩을 하면서 힘이 빠진다라는 이야기죠. 힘이 빠지면서 이 인대가 관절을 못 잡아주면서 생기는 게 무릎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통증은 라이딩을 하자마자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항상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무릎의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좀 해주시죠. 이
레이스바이크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산소가 많이 저장이 되면 될수록 젖산이 쌓이는 속도도 줄어들고 회복 능력도 빨라지게 돼 있죠. 근데 등이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산소 섭취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산이 쌓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회복 능력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이 목을 한번 볼까요? 등을 이렇게 말고 타니까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바닥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탈 수 있나요? 전방을 바라봐야 하죠. 전방을 바라보려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게 되는데 이 고개를 치켜드는 현상 때문에 목에도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이클뿐만 아니라 힘을 쓰는 모든 스포츠는요, 허리가 무너지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헬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더라도 허리 펴고 가슴 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이런 포지션으로 힘을 쓰죠. 네. 그런데 등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힘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절대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안장 센터에서 뒤에 앉아서 팔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12시서부터 페달링을 밀어서 밟고 밀어서 밟는, 그래서 이 둥근이 베이스가 돼서 자전거를 타는 이 포지션이 선수핏이지, 등을 말고 타는, 등을 잔뜩 말고 타는 이 포지션이 선수핏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고 체중은 안장에 칠 8의 3 정도를 유지해서 12시서부터 밀어서 밟는 이 페달링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주셔야 효율적인 라이딩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클리슈즈의 피팅은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클리슈즈는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요. 클리슈즈의 뒤꿈치가 들려 있는 이유는 효율적인 라이딩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바닥이 지면에 다 닿아 있는 상태에서 빨리 달리거나 멀리 뛰거나 높게 뛰려고 하면 그 효율성은 떨어지게 돼 있죠. 발 뒤꿈치가 들려 있어야 이 추진력으로 빨리 멀리 그리고 높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이 클리슈즈는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요. 이 슈즈마다 뒤꿈치 들려 있는 각도가 다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CD라는 브랜드 내지는 뭐 스페셜라이즈드나 폰트레거나 PG 이런 류의 슈즈들은 뒤꿈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슈즈들은 케이던스 위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고요. 시마노나 와비나 DMT 같은, DMT도 약간 높기는 합니다만 거의 이 정도 올라운드 형태의 뒤꿈치 각도를 유지해주는 슈즈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올라운더의 형태의 라이더들이 사용을 해주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거고, 본트라는 슈즈는 뒤꿈치가 굉장히 좀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라이더나 클라이머들이 신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라이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CD를 신다가 본트로 바꿨습니다. 그럼 뒤꿈치 각도가 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내 안장의 포지션은 더 내려가줘야 하는데 발에 펴지는 각도가 더 넓어지니까요. 우리는 슈즈를 바꾸고 나서 안장의 포지션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클릿 슈즈는 클릿의 위치는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릿의 위치가 센터였을 때 뒤꿈치가 이 정도가 들린다라고 가정을 할 때 앞쪽으로 가면 뒤꿈치는 더 들리게 될 것이고 뒤로 가면 뒤꿈치는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운데 놓고 타다가 앞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더 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안장의 높이는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장의 포지션을 대부분 맞추지 않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바꾸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좀 편한 것 같은데 케이던스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받아. 이런 느낌이 이 클릿의 위치에 따라서 자전거의 안장의 포지션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클릿의 위치에 따라서도 내 라이딩 성향이 또 완전히 변합니다. 앞쪽으로 오면 올수록, 즉 뒤꿈치가 많이 들리게 할수록 케이던스를 굉장히 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파워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올라운드는 그야말로 올라운드로 여러 가지로 다 갖출 수 있으면 다 갖추면 좋고 아니어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많이 떨어지게
발을 많이 밟는 면적으로 타게 되면은 케이던스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파워가 높은 파워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라이딩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클릿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클릿의 위치가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대칭이 됐을 때 이상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대중으로 클릿을 맞췄더니 오른쪽 다리가 내지는 왼쪽 다리가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클릿을 신는 순간 자전거와 내 발은 한 몸이 되겠죠. 이렇게 결착이 됐는데 골반과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서 자전거를 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장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많이 될수록 지금 이 자세는 고착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이 클릿 슈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클릿 슈즈가 피팅이 되지 않으면 이 자전거의 피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 아이고 제 다리가 짧아서 안장 위에 올라가서 다리가 쭉 펴지는, 뒤꿈치가 닿게, 이 포지션이 효율적이다, 내 안장의 높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이 민간요법처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클릿 슈즈의 각도, 클릿 위치의 포지션에 따라 안장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장의 포지션이 결정이 된 후에 내 핸들바의 포지션이, 상체의 포지션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클릿 슈즈의 피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츠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츠도 C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셋백 그리고 제로 옵셋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제로 옵셋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다 공격적인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고, 셋백은 언덕을 오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 둔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핸들바의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핸들바를 보시면 핸들바의 넓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리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리치가 이렇게 긴 것이 있고요, 이렇게 짧은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리치가 길면 길수록 내가 스템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위에를 잡았을 때 내 안장의 포지션이 안장 센터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레버를 잡는 순간 안장의 포지션은 상당히 앞쪽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많은 라이더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레버를 잡기 불편할 때 어떻게 잡나?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를 잡고 라이딩을 하실 겁니다. 그럼 레버가 여기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핸들바의 리치가 짧은 걸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핸들바의 리치가 길면 길수록 역학적으로 바람 저항을 덜 받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전환을 할 수 없는 상태, 아직 초급 상태라고 하면 이 리치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을 써서 내 체중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고, 이 리치가 짧은 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스텝을 바꾸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 핸들바의 리치가 짧아져야 내가 안장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텝만 바꾸면은 이 위에를 잡으면은 내 안장의 포지션이 더 뒤에 있다가 레버를 잡으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핸들바가 바뀐 후에 스텝도 결정이 돼야 하는 게 순서다라는 것을 꼭 의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렇게 피팅이 끝나면 내가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냐라는 것인데요.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자세로 빠른 케이던스를, 회전력을 무거운 기어비로 오랫동안 돌려주는 것,
이게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입니다. 그럼 올바른 자세는 뭐냐? 아까 이프로님이 보여주셨죠. 올바른 자세는요, 체중이 안장이 7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핸들바는 3 7대 3의 비율로 앉아주시는 거고, 허리 펴고 가슴 열고 팔은 살짝 구부려주면서 12시에서부터 페달링을 해주는 거.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기에 양쪽 발의 힘의 균형이 50대 50이 되면 훨씬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페달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핸들바에 힘을 빼면 간혹 위험한 상황에 다쳤을 때 핸들바를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핸들바를 꽉 잡아야 하지만 일단 내가 선두에 섰을 때를 가정을 하면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으로 자전거 타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두에 있을 때 이런 포지션을 타주시는 게 좋고, 핸들바는 꽉 잡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 어깨와 팔꿈치 이 부분을 버텨주는 것이고,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힘이 빠져주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전거도 힘을 빼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체인데, 상체 중에서도 팔꿈치와 손목의 부분에 힘을 빼줄 줄 알아야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몸의 중심이 뒤에 있어야 이 큰 근육과 긴 위치로 페달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는 순간 내 페달링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체중을 안장 쪽에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이클 아카데미에는 와트바이크라는 자전거를 좀 많이 구비를 해놨는데요. 이 와트바이크는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쉽게 가져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뽑는 자전거입니다. 이때 페달링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나와서 반을 잘랐을 때 대각선을 유지해주고요. 이걸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접어서 대칭이 되면 내가 효율성 있는 효율적인 페달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비대칭이 나오면 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페달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단지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만 갖고는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빠른 케이던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40km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너에서 다 소화를 해요. 근데 보편적인 아마추어 분들은 속도가 35km만 돼도 아우터에 걸려있죠. 그 이야기는 내가 회전력이 딸리면서 기어비를 무겁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는 이유는, 기어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물론 빨리 달리기 위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회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기어비가 자꾸 무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어비가 자꾸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 다리에 쌓이는 데미지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즉 내가 페달링이 힘들지 않으면, 빨리 돌려주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빨리 돌려주는 것이 내 다리에 데미지를 덜 갖고 올 수 있는 포지션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저희 한국사이클 아카데미 이제 있는 프로인데요, 이 케이던스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이클 선수들도 이 케이던스 운동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빠른 케이던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케이던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 케이던스를 갱신하는 이런 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케이던스가 갱신이 될수록 내 평균 케이던스는 높아지게 될 거니까 일단은 케이던스, 최대 케이던스를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자세 정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부터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MLP,
분당 달릴 수 있는 최대 파워와 FTP 명치 훈련을 하면서 내가 달릴 수 있는 평균 파워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과 웩사트 레이트 내 최대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저강도, 저중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시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개인 PT를 받은 회원입니다. 회원의 자료인데 지금 여기 보면 피크 파워가 처음에는 500대, 최대 600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피크 파워가 500언더로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내가 오버페이스를 안 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20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내가 속도를 막 올려서 타는 그 이제 포지션이 적어졌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워 에버리지는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내 체중 대비 근육 사용량을 보니까 역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근육 사용량이 늘으니까 평균 속도도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 소모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케이던스, 최대 케이던스는 피크 파워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평균 케이던스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케이던스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근지구력과 근력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즉 기압비를 무겁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릴 수 있는 거리, 시간당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향상이 됐고요. 다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양쪽 발의 힘의 균형이 50대 50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52대 48로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내 양발의 힘의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춰주는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페달링의 각도, 페달링의 파워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시에서 9시 방향까지의 이 각도가 90도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주면 105에서 110도의 각도가 나오는데, 이 페달링에 힘을 가하는 이 존이 파워 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오른발은 105에서 110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왼발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여지껏 측정한 데이터들보다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페달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가 190까지 나올 수 있는 회원님입니다. 그리고 평균 심박수는 176까지 나오는 회원이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 테스트에 보면 최대 심박수가 183, 평균 심박수는 172가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이 평균 에버리지는 여기까지 왔겠죠. 정말 최선을 안 했어요. 마지막 테스트 할 때 정말 제일 열심히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런 상황을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바꾸고 휠셋을 바꾸고 구동계를 바꾸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엔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익혀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까지가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빠른 케이던스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근력 운동, 파워 운동입니다. 이 파워 운동을 웨이트라든지 뭐 다른 기타 근력을 길어줄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좀 길어준다고 하면 올바른 자세로 빠른 케이던스를 무거운 기어비로 오랫동안 올려줄 수 있는 포지션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통증 없이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주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사이클 아카데미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체형을 파악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자전거를 회원님이 오시면 어떠한 자전거를 탔을 때 효율적이다 내 라이딩 성향과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보고 그렇게 자전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전거를 원하시면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피팅을 통해서 그리고 레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3D 피팅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피팅은 3D 피팅은 아니지만 동적 피팅입니다. 3D 피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달링이 정립이 된 그리고 자세, 파워 이렇게 정립이 된 선수들이 받았을 때 시너지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의 피팅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 한국사이클 아카데미에서 피팅을 해드리는 포지션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수로 다가가기까지 만들어진 자세까지 이런 피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팅이 끝이 아니라 피팅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팅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라이딩 성향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올라온 상태에서 피팅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 나는 평지가 재밌어라고 하면 에어로 타입의 피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나는 클라이밍이 재밌어 언덕 타는 게 재밌어라고 하면 클라이밍 포지션의 피팅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사용하는 근육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방법을 도와드리고 내가 라이딩이 정립이 되면 또 다른 포지션에 자전거를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 이 로드바이크는 효율적으로 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카데미를 찾아서 조금 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여담이긴 하지만 자전거를 왜 돈 주고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선수보다 더 비싼 자전거를 타냐라는 거죠. 선수보다 더 비싼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물론 과시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은 욕심이 더 커서이겠죠. 자전거를 배우는 이유는요. 내가 선수할 게 아니라 선수를 할 것도 아닌데 또 맞지만 선수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자전거를 좀 더 재밌게 즐겁게 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꼭 받아야 돼? 라고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전거를 배움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이 사이클을 재밌게 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을 꼭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